서양 근현대 시로는 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답해왔다. 시의 언어적 본질, 정서 전달 기능, 창작의 조건, 그리고 예술 전반에서 시가 차지하는 위치,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근현대 서양의 시인과 비평가들이 남긴 어록을 통해 시의 성격을 살핀다. 시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뜻이 한 글자다. 말씀 언자 옆에 절사자를 붙인 구조로 서원에서 을조리는 말, 즉 일상어와 구별되는 정제된 언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동양 전통에서 시는 뜻을 싣는 그릇이었다. 그러나 서양 근현대 시로는 이 정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시의 기능을 뜻의 전달이 아니라 감각의 진동으로, 창작을 영감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축적으로 재정의한 한 것이다. 스프라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는 예술 속의 여왕이다. 이 문장은 근거 없는 찬사가 아니다. 서양 예술 분류 체계에서 시는 오랫동안 회화, 조각, 음악보다 상위에 놓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모방 예술의 정점으로 간주되었고 근대에 들어서도 언어를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장 정신적인 예술 형식으로 평가받았다. 스프라트의 한 문장은 그 오랜 서열 의식을 압축한다. 드라이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시의 어떤가는 목적은 즐거움이다. 교훈이나 진리가 아니라 즐거움을 시의 제일 목적으로 놓은 이 진술은 시를 도덕의 도구로 사용하던 당대 경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시가 독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를 거부하고 언어 경험 자체의 쾌감을 시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서정 민요시집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시는 힘찬 감정의 위세 좋은 충일이다. 그것은 조용히 회상된 감동이다. 이 문장은 워즈워스의 정의를 변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격렬한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라앉은 뒤 조용한 상태에서 재구성된 감동이 시가 된다는 논리다. 시는 감정의 직접적 분출이 아니라 감정의 재처리 과정이라는 점에서 와일드의 정의는 시 창작의 내적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릴케는 소설 말테의 수기에서 시 창작의 조건을 전혀 다른 시간 간격으로 서술했다. 나이 어려서 시를 쓴다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은 없다. 시는 언제까지나 끈기 있게 기다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일생을 두고 그것도 될 수만 있으면 70년 혹은 80년을 두고 별처럼 꿀과 의미를 모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최후에 가서 서너 줄의 훌륭한 시가 써질 것이다. 릴케에게 시는 재능의 표현이 아니라 삶 전체의 침전물이다. 70, 80년의 경험이 모여 서너 줄로 응축된다는 이 진술은 시의 밀도가 어디서 오는가를 정면으로 말한다. 예이츠는 두 가지 요구를 시 언어에 부과했다. 하나는 시의 용어는 필연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인의 시는 국어처럼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진술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필연성은 언어의 선택이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엄밀함을 요구하고, 자연스러움은 그 엄밀한 선택이 억지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예이츠가 말한 시의 언어란 필연적이되 자연스럽고 정제되었으되 일상에 가까운 언어다. 하이데거는 시론에서 이렇게 규정했다. 시는 몸을 언어의 세계에 두고 언어를 소재로 하여 창조된다. 회화가 색과 형태를 소재로 삼고 음악이 소리를 소재로 삼듯 시는 언어 자체를 소재로 삼는다. 이 진술의 핵심은 언어가 시의 도구가 아니라 시의 재료라는 점이다. 도구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나면 사라지지만 재료는 작품 안에 남는다. 하이데거의 시론에서 언어는 사라지는 매개가 아니라 시의 몸체 그 자체다. I.A. 리차드는 시의 소재 문제를 일상 언어와의 관계에서 풀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정서생활과 시의 소재 사이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생활의 언어적 표현은 시의 기교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만이 단지 근본적인 차이일 뿐이다. 리차드가 보기에 시는 특별한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감정이 시의 소재이며 그것을 다루는 방식, 즉 기교만이 시를 산문과 구별한다.
이 관점은 시를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고급 예술로 보는 시각을 해체한다. 무어는 시를 기록 행위로 정의했다. 시는 근본적인 인어 방법이다. 그것에 의해 시인은 그의 사상과 정서는 물론 그의 즉각적 메커니즘을 포착하고 기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즉각적 메커니즘이다. 논리적으로 분석되기 이전의 즉각적 반응, 의식 이전의 지각체계까지 시가 포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어의 정의에서 시는 감정의 표현을 넘어 인식의 구조 자체를 기록하는 수단이 된다. A.E. 하우스만은 시의 기능을 사상 전달이 아닌 감각의 공명으로 규정했다. 나는 정서를 스며들게 하는 것이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감각 속에 작자가 느낀 것에 상응하는 하나의 진동을 일으키는 것, 시의 특유한 기능이라 생각한다. 하우스만이 말하는 진동은 번역 불가능한 것이다. 시가 전달하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감각적 울림이며 그 울림이 독자의 감각 안에서 재현될 때 시는 성공한다. 이 정의는 시의 효과를 이해가 아닌 공명으로 측정한다. T.S. 엘리어트는 평론 선집에서 시와 철학의 관계를 논했다. 시의 세계로 들어온 철학 이론은 붕괴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이 진리이건 우리가 오류를 범했건 그런 것은 이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의미하여서는 그 진리가 영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시 속에 수용된 철학적 주장은 그 진위로 판단받지 않는다. 단테의 신학이 오늘날 오류로 판정되더라도 단테의 시는 붕괴되지 않는다. 시의 언어는 논리적 진위 검증 바깥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엘리어트의 또 다른 진술도 같은 논리를 공유한다. 시란 무엇은 사실이다 하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리얼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시는 명제를 내세우지 않는다. 시는 대상을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는 장치다. S.H. 스펜더는 시를 위한 시에서 이렇게 썼다. 한편의 시는 그 자체의 전제를 훌륭하게 증명해 놓은 것이다. 시는 외부의 기준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시는 스스로 전제를 세우고 그 전제를 스스로 증명한다. 자기 완결성이 시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이 진술은 시를 열린 논증이 아니라 닫힌 체계로 본다. A. 쇼는 시라는 작품에서 시의 역설적 속성을 열거했다. 무상하기에 무상하지 않고 일시적이기에 결정적이며 시간적이기에 무시간적이고 단편적이기에 완전하며 무방비이기에 강력하며 모방할 수 있기에 반복할 수 없고 비논리적이기에 현실적이고 포착할 수 없기에 포착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은 시의 특성을 역설구조로 나열한다. 일시성이 영속성의 조건이 되고 비논리가 현실성의 조건이 된다는 논리는 시가 통상적 언어 논리의 바깥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후 문학의 새 물결이라는 자료는 현대시의 무기를 목록화한다. 파라독스, 아이러니, 위트, 메타포 여러가지 현대시의 무기는 언어의 새로운 신화를 우리 앞에 펼쳐주고 있다. 역설, 반어, 기지, 은유 이 네 가지는 20세기 신비평이시 분석의 핵심 도구로 삼았던 개념들이다. 이 목록이 무기라는 단어와 결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의 언어는 장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전술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거기에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알 끝노오는 시법을 위하여라는 작품에서 시인의 공백 상태를 이렇게 썼다. 나의 시의 장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 나의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시도 없이 나는 무 앞에 있다. 이 구절은 창작 불능의 상태를 담담하게 기록한다. 릴케가 시를 평생의 축적으로 정의했다면 끊어오는 그 축적이 비어있을 때 시인이 직면하는 절대적 공백을 직접 언어화했다. 무 앞에 선 시인이라는 이미지는 시 창작이 풍요로운 표현 행위가 아니라 부재와의 대결일 수 있음을 말한다. 서양 근현대 시론이 공통으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다. 시는 사실을 단언하지 않는다. 시는 감각을 진동시키고 언어를 재료로 삼으며 스스로 세운 전제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기 완결적 구조물이다. 그 구조물은 철학적 오류와 무관하게, 논리적 진위 검증과 무관하게 영속한다.
엘리어트의 말로 정리한다. 시란 무엇은 사실이다 하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리얼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서양 근현대 시로는 시를 언어를 재료로 삼는 자기 완결적 구조물로 또 평생에 걸쳐 침전된 삶의 응축으로 설명한다. 이 통찰들은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를 담는 그릇임을 정확히 가리킨다. 성경은 그 언어의 기원을 더 깊은 곳에 둔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릴케가 말한 70년의 축적도, 하이데거가 말한 언어라는 몸체도 결국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그 근원을 향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그 자리를 얻는다.